자, 이어서 우리는 60쪽 제11장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입니다. 제 12강입니다. 마지막 종강 12강인데요. 교재 페이지 60쪽 제11장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몇 문제 나오냐? 두 문제 나오게 되겠고 비교적 문제는 순한 편입니다. 그래도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은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까다롭지 않고 전기사업법이나 화재 예방, 소방시설법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이건 그래도 비교적 순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용어 정의. 첫째, 승강기. 승강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베이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다 승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있죠?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있죠? 그러나 또 어떤 이렇게 평평하게 가는 거 있죠? 평평하게 가는 거 있죠? 평평하게 가는 거 있죠? 평평. 그것도 역시 여기 승강에 들어갑니다. 지하철 같은 데서 평평하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 유지관리는 뭐냐? 승강기가 갖춰야 하는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분배 교체 및 관리 등 승강기를 수리 등 승강기를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유지 관리 이렇게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다음 관리체. 승강기 관리체는 모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승강기 소유자로서 관리 책임이 있는 자. 둘째, 다른 부분에 따라서 관리자로 규정돼서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 세 번째, 소유자나 다른 법에 따라서 승강기 관리자 규정된 자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승강기를 관리할 책임을 부여받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이 세 가지가 바로 관리체가 되겠습니다. 가장 핵심 사항은 승강기 검사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의 장관은 누구냐? 아까 전기사업법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있죠? 이 법에 있어서 장관은 누구냐 하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그래서 승강기 검사는요,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명의는 누구라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에게 검사를 받습니다. 그럼 검사는 몇 가지냐? 세 가지가 있는데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완성검사는 어떻게 하냐? 승강기 설치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완성검사입니다. 다만 교체는 빠집니다. 교체 설치는 제외하고 처음 설치할 때를 우리는 완성검사라 부르고, 다음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주기적으로 하게 되겠죠? 주기적으로 하는데, 정기적으로 하는데 그 검사 주기는 몇 년 이하인가? 2년 이하입니다. 2년 이하. 2년 이하. 검사 주기는 2년 이하인데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2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습니다. 그 검사 주기가 2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횟수 같은 거 등은 따로 검사 주기를 따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세 번째, 수시검사. 수시검사는 A, B, C, D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해당해도 수시검사를 해야 됩니다. 네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해도 수시검사한다. A 보니까 승강의 종류, 제어 방식, 전기 속도, 전기력 용량 또는 왕복 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B, 승강기의 저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C, 사고가 발생해서 수리한 경우. D, 관리체가 요청했다. 이렇게 네 가지 경우는 수시검사를 하도록 합니다. 누구한테 받을까요?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동원아 2번입니다. 근데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도 불합격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때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임시 운행 안 됩니다. 운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 합격해야 되지 임시 운행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올라와서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역시 정밀안전검사도 누구한테 받느냐?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받는데 이 정밀안전검사 대상 4가지에 잘 나옵니다. 기억, 검사 결과 결함 원인이 불명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을 위해서 정밀안전이 필요하다. 두 번째,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다. 세 번째,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완성 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완성 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요거. 네 번째, 그 밖에 이렇게 나가죠. 역시 2번 똑같습니다. 이렇게 불합격했다. 그럼 어떠냐? 다시 운행하기 위해서는 정밀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괄호 3번. 정기 검사 등의 면제.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승강기 관리체가 정밀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완성검사는 면제가 없어요. 완성검사는 면제가 없고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지문은. 이어서 네 번째, 승강기 자체점검.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 2017년도 시험지 나왔습니다. 자체점검. 워낙 중요하죠.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자체점검이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정밀점검도 나오고 정밀안전검사 나오고. 자체점검은 누가 하느냐? 관리 주체가 합니다. 그래서 승강기 관리체는 스스로 거기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그것도 중요하죠. 월 1회 이상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에는 점검 기록을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놨었어요. 저는 점검 기록을 장부에다가 기록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맞바로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방에다 입력을 해버립니다. 그럼 관리자가 위에 있는 관리자가 딱 보면 어느 아파트는 안 했네라고 금방 알아요. 왜? 정보방을 딱 검색하면 아니까. 그래서 이게 장부가 필요 없고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방에다가 입력을 해버리면 됩니다. 아주 현대화된 제도예요. 월 1회 이상. 누가? 관리체. 두 번째, 승강기 관리체는 자체점검 해보니까 결함이 있다. 이럴 때는 즉시 보수해야 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는 운행을 중지해야 됩니다. 임시 운행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뭐냐? 자체점검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체점검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첫째, 검사에 불합격했다. 두 번째, 검사가 연기됐다. 세 번째, 선진보수관리법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체점검에 주기조정이 필요할 때 이 세 가지 경우는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자체점검을. 네 번째, 근데 이게 좀 힘이 겨워요. 즉 관리체가 자체점검 해드리는데 좀 실이 좀 딸린단 말이죠. 그럴 때는 판단하는 경우에는 누구한테?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타법에서 업자들은 주로 누구한테 등록하냐 하니까 시도의사한테 등록합니다. 그 유지관리업자도 시도의사한테 등록하고 돈 벌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도 시험지 나왔는데 이때 자체점검 실시했으면 어떻게 결과를 적느냐? 양호, 주의바람, 수리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해가지고 자체점검 후 5일 이내에 승강기 안전 종합정보방에 입력을 해야 돼요. 입력해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장부 작성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장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했는데 나중에 기본서 배울 때도 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은 좀 순해요. 내용 자체가 순합니다. 이어서 62쪽 갑시다. 제12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요거는 말이죠. 전면 개정됩니다. 2018년도 1, 2월경에 전면 개정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개정된 걸로 해서 우리가 교재 작성한 겁니다. 이거 시험 범위로 새로 개정된 걸로 작성한 겁니다. 두 문제 나옵니다. 두 문제 나오고 여기서 장관은 누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여기 장관은 여기서 나오는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장관이고요. 자, 용어 정의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두 문제 나오는데 용어 정의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전에는 시설물이 1종과 2종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3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1종, 2종, 3종 이렇게 추가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1종은 뭐냐? 1종 보겠습니다. 공중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 관리의 고도의 구성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은 아직 안 내려왔어요. 내년도 거기 때문에 법만 일단 통과돼서 법만 올린 겁니다. 어쨌든 보니까 거기에 기억은 뭐냐면은 다리 교량이라고 했죠. 다리가 몇 미터 이상일 때 1종입니까? 500m 이상일 때 1종입니다. 다리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성수대교 있죠. 성수대교 전에 성수대교 그거 망가졌죠. 그 상판에 가라앉혔잖아요. 그죠? 성수대교가 몇 미터 정도 될까요? 길이가 500m 이상일까요? 아닐까요? 생각 안 나죠? 근데 찾아보니까 500m가 넘더라고요. 성수대교가. 1000m인가 뭐 이렇게 굉장히 넓어요. 길어요. 그렇다면 성수대교는 일종 시설물이 되는 거예요. 일종 시설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터널, 이게 뭐죠? 뭐라고 하죠? 굴이라 부르는가요? 터널. 요번에 터널 육교에서 불났잖아요. 그죠? 자동차가 사고 났잖아요. 터졌잖아요. 거기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m 이상인 도로 및 철도 터널. 어쨌든간에 굴 1000m 이상. 보니까 요즘 1km 넘는 터널도 많아요. 그죠? 2km, 3km짜리도 있습니다. 터널, 강원도 갈 때 보면 많아요. 이런 건 다 몇 종이라고요? 일종 시설물입니다. 일종 시설물. 또 방파제. 100m, 1000m 이상 방파제. 이게 바닷가에 있겠죠? 바닷가에. 방파제에서 사진 잘못 찍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물에 빠져가지고. 또, 댐. 1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다목적 댐, 이런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소양강댐도 당연히 몇 종이 있다? 1종이겠죠? 또, 일반 건물 몇 층 이상일 때?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도 역시 1종입니다. 우리는 미음은 꼭 외워놔야 돼요. 미음. 건축물이니까.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1종 시설물이다. 기타 등등. 자, 2종 갑시다. 2종. 1종 시설물 외에 사회 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을 하는 시설물인데, 대통령령은 나중에 또 더 나오지만 일단 이거부터 봅시다. 보니까 밑에 기역, 니은, 디귿을 미음, 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는 비읍으로 고쳐야 되겠죠? 비읍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동그라 미음, 동그라 비읍으로 이렇게 고치시면 되겠고, 기역. 거기 다리가 몇 미터 이상일 때? 100m 이상일 때. 다음은 몇 미터 미만이라고 우리가 보냐면 500m 미만이 되겠죠? 왜냐면 500m 이상 1종으로 가는 거니까. 그죠? 결국은 100m 이상 500m 미만일 때는 2종이다. 그런 뜻이죠. 또 굴. 터널은 다 몇 종에 속한다? 최소한도 2종입니다. 거기 굴이죠. 고속도 등등등 해서 터널. 그건 다 뭐다? 2종입니다. 최소한도. 방파제 500m 이상일 때 2종이고, 그 다음에 미음주에, 미음 아시죠? 미음.
미음 보니까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이게 뭐라고요? 2종이다. 2종. 아까 21층 이상 얼마였죠? 1종이었죠? 이거 외우셔야 되겠죠?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이건 뭐다? 2종입니다. 2종. 마지막 3번 봅시다. 3종. 3종은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로서 법 8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것을 얘기하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3종이 되겠습니다. 이건 따로 고시해야만 3종이 되는 겁니다. 고시. 따로 이제 고시가 되는 겁니다. 3종은. 법에 나와 있지 않고. 고시하는 거에 따라 달라져요. 이어서 관리주체. 관리주체는 결국은 세 가지가 있다 봐야 돼요. 왜냐하면 첫째, 해당 시설물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둘이 있고, 또 이들과 계약에 따라서 관리 책임을 진 자, 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로 규정된 자, 소유자, 이들하고 계약을 맺은 자, 이게 세 개가 바로 관리체고, 이 관리체는 공공관리체하고 민간관리체 두 개로 나눕니다.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체 두 개로 나누는데, 올라가서 괄호 3, 괄호 4, 괄호 5, 괄호 6, 괄호 7 있죠? 이건 꼭 여러분들이 이건 꼭 어떻게 한다? 이 내용을 거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관식 나오면 적을 줄도 알아야 돼요. 주관식 나오면 적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아이나 점검기구 등을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조사. 이건 뭐라고 한다? 안전점검. 이렇게 적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또 정밀 안전인단. 시설물의 물리적 개인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하기 위하여 나가죠. 이건 뭐라 한다? 정밀 안전이다. 이렇게 적을 줄 알아야 돼. 주관식 나오면. 세 번째, 긴급 안전점검. 이건 새로 생긴 건제인데, 긴급 안전점검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시설물의 붕괴, 전도 등으로 인해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 이게 뭐다? 긴급 안전점검. 이렇게 적을 줄 알아야 되고, 내진 성능평가. 내진이니까 지진 얘기하겠죠, 지진.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진 재해 대책법에 따라서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 설계 기준에 따라서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이게 바로 내진 성능평가. 유지관리. 완공된 시설물 기능을 보존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여 경과 시간에 따라 이렇게 나가죠. 이게 유지 관리. 이렇게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용어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지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 1번, 안전점검 실시. 안전점검이 뭐였습니까? 아까 위에 괄호선 보니까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아이나 점검기 동화 이렇게 나가죠? 그겁니다. 자, 누가 안전을 실시합니까? 1번, 관리주체가. 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을 실시해야 된다. 다만 시장 군수구청장이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원래 누가 실시하고? 관리주체가.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구청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 경우, 이것도 시험지 나온 적인데,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 점검인 경우는 누가 하느냐? 관리체가 스스로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관리체가 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 시키냐?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해야 됩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하는 거는. 마지막으로 뭐 하는 거? 정밀 안전 점검할 때. 정밀 안전 점검할 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민간관리체가 어표 직업불능으로 인해서 부도가 났다. 그럴 때는 못하게 생겼다면, 그럼 누가 대신하느냐? 시장 군수구청장이
민간 가르치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비용은 그 민간 가르치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옛날에. 얼마 전에. 그래서 이게 이제 민간 가르치가 못하면 누가 대신해 준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돈을 받아내요. 야, 내가 너 대신했다. 돈 내놔. 이렇게 한다. 할 수 있단 말이죠. 돈을 받아낼 수 있다.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근데 동그라미 4번. 이 민간 가르치가 돈 달라고 그랬더니 돈을 안 내고 배만 떡 내미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못 주겠어. 이런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하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위 3에 따라 시장 군수청장이 안전점검을 대신 실시한 후 민간 가르치에게 돈 주시오라고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민간 가르치가 이해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지 않더라. 그럼 어떡하냐? 시장 군수청장은 지방세 체납 처분 예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압류 같은 거 가지고 공매할 수 있겠죠? 압류 같은 거 하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세금 안 내는 듯이 그런 얘기입니다. 딱지 붙이고 그런다는 얘기죠. 넘어갑시다. 괄호 2번 정밀 안전 진단의 실시. 정밀 안전 진단은 여기 칠판에 있다시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정밀 안전 진단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필요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하는 정밀 안전 진단은 반드시 제1쪽만 해당합니다. 제1쪽만 정기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필요할 때 하는 정밀 안전 진단은 따지지 않고 종을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밀 안전단 실시 보니까 위에 괄호 2의 동그라미 1번은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한단 말이죠. 정기적으로 하는 건 몇 종만 한다고 거기 보니까 일종 시설물에 대하여 일종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해줘야 돼요. 사고 나든 안 나든 해야 된단 말이죠. 일종 시설물은. 그러니까 성수대교 같은 거, 큰 터널 같은 거 있죠? 이건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2번은 뭐냐? 2번. 이거는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이건 1종이 좀 안 따져요. 설사 2종이라 하더라도 필요할 때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관리체는 안전점검 또는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가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때는 정밀 안전단을 실시하는데 이건 꼭 반드시 1종만이 하는 건 아니에요. 1종이든 2종이든 할 때 필요할 때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뜻입니다. 필요할 때는 2종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결과보고서 지침부터 1년 이내 정밀 안전단을 착수해야 된다. 빨리빨리 해라는 얘기고. 세 번째, 내진 성능 평가입니다. 거기 지진 화산 재해 대처법에 따른 내진 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 성능 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단 실시하는 경우는 시설물에 대한 내진 성능 평가를 포함해서 해야 된다. 안 했던 거니까 해야 된다는 얘기고. 다섯 번째, 내진 성능 평가가 포함된 정밀 안전을 실시했단 말이죠.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보니까 이게 필요하다, 보강이 필요하다. 이 건물에 이거 보강이 필요하다. 이때는 보강을 하도록 공고할 수 있다. 이거 무너질 수 있으니까 지진 나면 문제가 되니까 여기 좀 보강하시오. 이런 식으로 보강을 공고할 수 있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고할 수 있어요. 내진. 요즘 지진이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바로 3번 긴급 안전점검.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긴급 안전점검 앞에서 봤다시피 시설물의 붕괴, 전도 등이 발생한 우려가 있다. 이때 이제 긴급 안전점검하죠. 두 번째, 이때 누가 이제 이걸 갖다가 공무원을 갖다가 파견하냐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안전에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려가 판단될 때는 소속 공무원을 하여금 긴급 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해당 가르치에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라 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된다. 당연하죠.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장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 즉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도 믿죠. 사람들이 더 믿죠. 그죠? 긴급 안전 점검 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설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드렸는데, 그래도 시설법은 그래도 좀 난해하진 않아요. 문장의 자체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도 그런 나름대로 쉽습니다. 이어서 제 13장 마지막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통적으로 한 문제 나왔습니다. 올해도 역시 한 문제 나왔습니다. 2017년도도 한 문제 나왔고, 올해는 좀 쉽게 나와서 우리가 찍었던 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관리인이 나왔거든요. 관리인. 찍은 게 그대로 나왔는데, 어쨌든 2017년도는 비교적 쉽게 나왔어요. 이 법규가. 그래서 2018년도는 좀 약간 어렵게 나온다 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약간 어렵게 나올 것이라고 감수를 해야 돼요. 이번에 올해가 약간 쉬웠으니까. 주택 법규에 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건 잘 모르고 우리 법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13장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한 문제에 나옵니다. 한 문제. 비교적 그래도 공부한 데서 나옵니다. 이거는 그래도 공부한 데서 나옵니다. 난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민법적인 실력이 필요해요. 민법적인 실력이 좀 바탕이 되는, 특별히 물권법, 민법의 물권법인 실력이 좀 바탕되는데 아직 깊이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설명드려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민법 배울 때 물권법 배우거든요. 물권법 배우면 네 문제가 나오는가? 그런데 거기서 이런 말을 들어보게 돼요. 뭐냐면 일물, 일권주의. 이건 뭐냐면 이건 어떤 얘기냐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건물을 갖다가 대상으로 한다.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하나의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결국에는 한 물건에는 하나의 물건이 있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소유권이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소유권은 하나의 건물.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건물이죠. 그럼 소유권이 보통 몇 개 있을까요? 여기에? 보통은 몇 개다 이거? 몇 개라고 본다고요? 소유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하나란 말이죠.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뭐냐면 만약에 아파트다 또는 오피스텔이다 또 상가다 이렇게 된 경우, 이런 경우는 물건은 하나죠. 한 개인데 소유권이 몇 개 있습니까? 여기 따로따로 가지니까 소유권이 9개나 되죠. 9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일물 일권지의 예외고, 이 소유권을 따로따로 간다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소유권을 구분 소유한다. 구분해서 소유한다고 해서 이 9개 구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 뭐 이렇게 하나 따로 또 연립 같은 따로 또 상가 같은 오피스텔 같은 거 따로 소유권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은행 융자받을 때도 따로 받죠. 그렇죠. 이게 바로 구분 소유다. 이거는 일물 일권제 예외입니다. 예외. 이 집합 건물은 예외적인 건물을 다룬 거예요. 예외적인 건물. 근데 이제 아파트도 여기에 들어가지만 아파트는 특별히 어디서 다루니까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다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예를 뭐 드냐면 주로 이제 오피스텔을 예를 듭니다. 오피스텔. 이게 만약 오피스텔이다. 이래놓고 이럴 때, 자, 이게 이제 구분 소유하게 되겠죠. 따로따로 소유권이 있죠.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바로 이럴 때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거 관리하려면 사람들이 모여서 뭐 만들어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 주인 소유자들이 모여서 뭐 단체를 만들어야지 관리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뭐냐면 이제 관리단이 돼요. 관리단. 이 단체가 관리단이고, 이게 이제 크게 되면은 아파트 같은 데 크게 되면 뭐가 되냐면 입주자 대피가 되는 거예요. 입주자 대피. 그리고 이거 관리단에서 이제 사람 뽑아가지고 일을 관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관리인입니다. 관리인이 이제 이걸 관리하게 되겠죠. 관리단에서 관리인 뽑아가지고 하겠죠. 이렇게. 올해 시험 문제 관리인이 이거 나왔어요. 이거 맨날 찍던 건 나왔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런 기출사항을 갖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째, 구분 소유. 구분 소유는 뭔지 알겠죠? 하나의 부분인데 소유권을 각각 간단 말이죠. 그렇게 구분 소유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건물. 일반 건물은 두 가지 독립성입니다. 일반 건물은 두 가지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하나는 구조상 독립성, 또 하나는 이용상, 기능상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일반 건물에 있어. 여기 오피스텔이다. 그러면은요. 이게 이제 따로따로 구분 소유되려면 여기 301호하고 302호하고요. 구조적으로 확실하게 나눠져야 돼요. 구조상 독립. 그래서 301호하고 302호 사이에다가 만약에 여기다가 배녀판 하나 해놓고 나누면 된다는데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구조 나눠요. 두 번째, 이용도 독립해야 돼요. 301호 사람이 화장실 쓸 때는 302호 쓰고 한다. 그러면 안 돼요.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이용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독립성이죠. 그래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301호, 302호 따로따로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이래야만은 구분, 여기 소유권 따로, 사유권 따로 준다는 얘기. 그것이 바로 일반 건물입니다. 보겠습니다. 일반 건물의 구분 소유. 일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이게 구조상 독립이죠. 구조상 독립.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물건, 건물로서 사용. 이게 이제, 사용상, 이용상 독립이죠. 이럴 때는 각 부분은 이 법에서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구분 소유권이에요. 구분 소유권. 근데 특별한 경우는 상가도 있어요. 상가. 이 특별한 상가인데 상가는 주의하셔야 돼요. 이건 모든 상가가 아니에요. 특별한 상가인데 그림 그리겠습니다. 이건 바로 2번은 특정 상가를 얘기한다. 모든 상가가 아니다. 특별한 상가인데 이건 뭐냐 이런 겁니다. 여긴 구두 팔고 여긴 보석 팔고 여긴 옷 팔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게 오픈되어 있다. 쇼핑몰인데 여기는 벽도 없고 문도 없어요. 사람들이 자유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이럴 때도 똑같이 구분 소유 해준다는 얘기예요. 여기 A 거, B 거, C 거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것은 뭐는 있고 구조적으로는 나눠졌어 안 나눠졌어요. 이거는 이 특정 상가는 말이죠. 구조적으로 안 나눠졌어요. 안 나눠졌어요. 뭐만 나눠졌습니까? 구조상 독립 안 돼 있잖아요. 뭐만 돼 있죠? 이용만 하는 거예요. 이용만 구분해서 하는 거예요. 이용만. 여긴 구두, 여긴 보석 이렇게. 근데 이걸 갖다가 구분 소유하려면 이게 애매하잖아요. 여기 벽도 없고 문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평소에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구조를 안 나왔기 때문에 이용만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불났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이거는 알아도.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여기다가 이렇게 구리판 같은 걸로 이렇게 경계를 해놓고 글자를 또 써놔야 돼요. 구리판 같은 걸로 있죠? 이렇게 스탠드판으로 이렇게 가일, 나일 이렇게 써놔야지 따로따로 등기해준다. 따로따로 구분소유 돼요. 이런 특별한 상가는 봅시다. 특정 상가. 상가의 구분소유. 1등 건물이 다음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의 이용은 따로따로해요. 그러나 구조는 안 돼 있습니다. 이용상 할 때도 역시 각각 소유권 목적 즉 구분 소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가가 다 되는 건 아니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돼야 돼요. 기역 뭐냐? 판매시설하고 운수시설. 판매시설은 쇼핑몰 같은 거 얘기합니다. 니은 크기가 얼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니은 300평 이상이 돼야 되고. 디귿 경계를 명확히 알아보서도 표지를 바닥에 경계해서 이런 걸 해놔야 돼. 이런 걸 해놔야 됩니다. 이런 걸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리을 글자도 써놔야 돼요. 건물 번호 표지도 이렇게 가일, 나일 이렇게 써놔야 돼요. 그래야지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경계 표지는 페인트 같은 건 안 되고 거기 너비 3cm 이상, 굵기가 3cm 이상 동판, 구리판 같은 거, 스테인리스판, 석재, 나무 같은 걸로 쭉 둘러야 돼 이렇게. 그다음에 안에다가 니은 건물 보면 표지는 가로 5cm 이상, 세로 10cm 이렇게 글자를 써놔야 돼요. 그래야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따로따로 등기해줘요. 구분 등기가 돼요. 구분 소유가 되고요. 아파트처럼.
상가를 그래서 상가 등기해주면 그거 있죠? 이런 스타일이에요. 다음 괄호 3번 주택법과의 관계. 주택법과의 관계. 집합대계. 이 집합대기 바로 이런 구분 소유 건물입니다. 건물 하나인데 여러 소유권이니까 이런 집합대계 관리 방법 기준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서 주택법 및 공동주택 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 소유자의 기본적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렇다면 이 법이 더 우선하는 겁니까? 주택법이나 공동주택 관리법이 더 우선하는 겁니까? 누가 맞짱 뜨면 누가 이긴다? 보니까 누가 이기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걸 읽어보니까 이 법이 더 우선권이 있어요. 이 법에 저촉되어서 기본적 권리에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주택법이나 공동주택 관리법도 이 법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됐고, 다음 2번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매우 중요합니다. 뭔 소린가? 전유 부분은 자기네만 쓰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전유 부분이죠. 자기네만 쓰는 데가 전유 부분입니다. 301호 만약에 301호 갑이 이걸 갖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전유 부분입니다. 자기네만 쓰는 거. 근데 나머지 복도나 계단 같은 거 있죠? 복도, 계단 이런 공용 부분이잖아요. 복도 같은데. 그러면 이거 301호를 갖다가 갑이 을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전유 부분을 301호 팔았습니다. 그러면 복도 지분도 같이 팔린 걸까요? 복도는 따로 병한테 따로 팔아먹을 수 있을까요? 공용 부분 지분을 같이 팔리겠죠. 따로 팔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 지분은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별도가 아니라.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같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가지고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는 없다. 세 번째, 공용 부분에 관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공용 부분은 말이죠. 복도 지분 같은 거 맨날 등기하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복도 공용 부분 같은 거 당연히 어디 쫓아가는 거니까 전유 부분 쫓아가는 거니까 그냥 갑에서 을로 넘어갔다. 이것만 등기하면 되지. 따로 복도 같은 거 등기한다 안 한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절대적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이건 절대성입니다. 2번은 절대적으로 같이 움직인다. 3번 대지 사용권. 대지 사용권입니다. 대지 사용권은 뭘까?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 좀 민법 이론이 필요해요. 그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 사용권. 여러분들 민법 배울 때 권한은 배웠죠? 권리, 권한, 권능 그런 거 들어봤죠? 아직 안 들어봤을 거야 아마. 권리, 권한, 권능 그런 거 들어봤죠? 권한은 법률상, 사실상 정당화시키는 원인이 권한인데 이 대지사용권은 일종의 권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권한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오피스텔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 오피스텔, 이 집합 건물이 즉 전유 부분이 갖고 있는 집합 건물이 전유 부분 갖고 있는 집합 건물이 그런 뜻입니다. 이 대지 위에다 지을 수 있는 권리. 이 토지 위에다 지을 수 있는 권리 내지 권한이 대지사용권이에요. 그러니까 자 한마디로 이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권리 내지 권한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친구들이 이걸 사가지고 지어도 되겠죠? 이 토지를 사가지고 지을 거 아닙니까? 보통, 그죠? 그러면 권한이 뭐가 되냐? 대지 사용권의 권한은 이걸 사가지고 지었으니까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사가지고 지었잖아요. 근데 이걸 토지를 세내가지고 짓는 경우도 있어요. 토지를 세내서 건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권. 또 지상권 설정해서 짓는 경우가 있고, 지상권.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은
전세권 있잖아요. 이 물권 전세권, 오리지널 전세권은 건물만 전세권인 것이 아니라 토지도 전세권이 있습니다. 토지를 전세내가지고. 이래가지고 진다 말. 이게 바로 대지사용권 종류인데, 이 권은. 근데 보통 아파트는 뭘까요? 소유권일까요? 임차권일까요? 보통 아파트는 이 권원이. 소유권이겠죠, 그죠? 소유권이죠. 자기네 아파트, 자기네 땅에다 짓는 거니까 소유권이죠. 이게 바로 대지사용권입니다. 근데 이 대지사용권은 앞에 전유 부분을 팔았다. 그러면 여기 갑이 300을 팔았다. 그럼 대지사용권도 같이 넘어갈까요? 따로 넘어갈까요? 보통. 같이 넘어가죠? 이거 팔면 대지 지분도 같이 넘어가잖아요. 대지사용권도. 이걸 일체성이에요, 일체성. 아까 뭐하고 똑같죠? 전유 부분하고 공유 부분 넘어가는 똑같죠? 그런데 이거는 상대적이에요. 아까는 절대인데. 즉, 이 대지사용권을 따로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따로. 땅만 따로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땅은 땅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의할 것은 전유 부분하고 대지사용권이 같이 움직일 때, 건물 팔려면 땅도 같이 팔 때 이 대지사용권을 뭐라고 하냐면 이 대지사용권을 특별히 대지권 이렇게 대지권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파트 등기부 같은 거 보면 대지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지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같이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건물 팔면 아파트 지분, 건물 대지 지분 다 같이 팔리죠. 그렇죠. 이게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따로 팔아먹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는 규약 같은 걸 맺으면요. 땅은 땅대로 팔아먹을 수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대지사용권은 뭐냐? 1번 구분소유자가 전유 부분, 즉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의 대지에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권리. 근데 대지사용권은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도 포함될 수 있다. 두 번째, 일체성. 같이 움직인다. 대지사용권은 특별히 규약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구분소유권과 독립해서 처분이 금지되는 권리로 전유 부분과 일체를 관계를 한다. 일체 관계를 가져요. 그러나 그 예외가 있잖아요. 규약으로 정하면 따로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규약으로 정하면 따로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가지만 그 뜻입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같이 움직인다.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 2번에 보면 알겠지만은 금방 얘기한 대로 마찬가지지만 다만 끝에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서 달리 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로따로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분리처분 금지는 따로따로 팔아먹을 수 없다는 것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 선의는 모르고 산 사람이죠. 악의가 아니라 선의. 그래서 등기를 해놔야만이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팔아먹지 못합니다라고 등기를 해놔야만이 어떻게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넘어갑시다. 관리단 및 관리인. 2017년도가 요거 나왔습니다. 2017년도가 요거 나왔다. 관리단은 어떻게 하냐? 그 소유자 수에 상관없이 관리단은 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소유자가 몇 명이죠? 12명인가요? 뭐 12명이든 몇 명이든 간에 관리 9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분 소유자가 9명이라 하더라도 관리단은 둬야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관리단이 설립된다. 이때 관리단 구성원은 구분 소유자 전원입니다. 2번에 벌써 1번은 그렇고 2번은 뭐냐면 일부 공용 부분이 있다는 그 일부 구분 소유자는 그 규약을 해가지고 그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따로 관리단 구성할 수도 있어요. 공용 부분만 일부 공용 부분이 있으면 따로 할 수도 있고 세 번째 이 구분 소유자는 관리단을 할 때 나는 빠질래 그러면 안 돼요. 전원이 본인의 의사 관계없이 관리단 구성이 되는 것이지 나는 안 할래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강제적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관리단의 법적 성격은 권리 능력 없는 사들모 시 판례 입장이다. 이건 뭐 나중에 민법에서 배우면 되고 다섯 번째, 관리단 의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사유에 관한 공동이익 추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행사를 이행한다. 선량한 관리자, 선량한 관리 주의 의무는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울 거예요. 선량한 관리 주의 의무 이런 들어볼 겁니다. 나중에 민법에서. 다음 관리인 이게 나왔어요. 관리인은 몇 명 이상 있다? 여기 10명 이상일 때 관리인 둬야 됩니다.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는 관리인을 둬야 됩니다. 10명 꼭 이게 제일 많이 나와서 10명이. 두 번째 2번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나왔는데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만 될까요? 구분 소유자 안 해도 괜찮으냐? 그런 얘기입니다.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여야 되냐? 주인이어야 되냐? 아니면 주인 아니어도 되냐? 그런 뜻입니다.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3자 시켜도 괜찮아요. 똑똑하면. 그리고 임기는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다음은 관리는 관리는 어떻게 하냐? 선임이나 해임 다 어디서 하냐? 관리단 집회.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이나 해임하면 됩니다.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이나 해임하게 되는데 다만 관리위원회가 있으면 관리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어요. 관리위원회가 있으면. 네 번째 거기 4번 구분 소유자 수납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관리단 집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구분 소유자는 주인을 얘기하고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누구냐면 세든 사람이에요. 세든 사람. 그러니까 원래는 구분 소유자가 가서 회의에 가야 되겠지만 집주인 수납받아서 누가 갈 수 있다? 세든 사람이 가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든 사람이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세든 사람입니다. 세든 사람이 가서 대신 가서 할 수도 있어요. 가서 의견 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만 구분 소유자하고 점유자가 달리 정해서 관리단을 통제하거나 구분 소유자가 집회 전에 직접 의결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을 통제할 때는 그러지 않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집주인 의견하고 세든 사람 의견이 다르다. 그때는 안 돼요. 그때는 세든 사람 안 쳐줍니다. 집주인 의견하고 세든 사람 의견이 다르단 말이죠. 가서 의견 자체가. 그러면 안 되고 또 얘기하기를 집주인이 얘기하기를 내가 직접 할 겁니다. 라고 통지했다. 그러면 세든 사람 못 가요. 그게 뭡니까? 그게 구분 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을 행사한다고 관리단을 통지했다. 그때는 누가 하게 된다? 집주인, 즉 구분 소유자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예외 빼놓고는 누가 대신할 수 있다? 세든 사람이 구분 소유자 수납받아서 대신 갈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 관리인 해임입니다. 아까 관리인 해임을 3번에서 관리단이나 관리위원회에서 해임할 수 있지만 5번은 구분 소유자 개인이 해임시킬 수도 있어요. 개인이 마음에 안 들면 봅시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은 사안이 있을 때는 각 구분 소유자가 각각 개인이 각각 주인이 법원에다가 해임 청구 소송 내요. 법원에다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돼 가지고. 세 번째,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이건 공동체 관리법상 관리사무소장이나 관리주체 하는 일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공용 부분의 보존 관리, 변경 위한 행위, 뭐 돈 같은 거 걷는 거, 이번에 돈 걷는 거죠. 분담 금액 같은 거, 뭐 청구 수령 이런 거 나오죠. 또 관리단을 대표해서 재판상 재판 외 행위도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재판 걸리면 관리단을 대표해서 이 관리인이 소송 대리할 수 있어요. 무슨 관리단 소송 대리인, 관리인 누구 이렇게 하죠. 소송 대리할 수, 재판에도 할 수 있으니까 재판상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더구나 2번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모르는 사람한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관리인의 보고 의무 이것도 나온 적인데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매년 1회 이상 구분 소유자한테 사무보고 해야 된다. 이게 당연하죠. 보고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리인은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이 민법의 위임이라는 뭐냐면 선량한 관리자 주임 의무가 있다. 그 뜻입니다.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임 의무가 있다. 이것이 민법의 위임입니다. 위임. 마지막 이해관계는 관리인에게 보고자료 열람을 철거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교부를 청구하죠. 왜? 관리인이 혹시 잘못하거나 그럴까봐 보호해달라고 할 수 있고 또는 복사해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 문제 보통 이렇게 한 문제 나오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나중에 기본서 강의하겠지만 여기다 플러스 알파 하겠죠. 주로 이제 공부한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집합권을 뽑으면 한 문제 나오는데 주로 90% 이상이 우리가 공부한 데서 나왔어요. 지금까지. 2017년도도 역시 똑같이 공부한 데서 나왔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법규가 총 몇 개의 법으로 되어 있다? 13개의 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초만 해드린 겁니다. 기초만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기본서를 갖다가 두꺼운 기본서로 이제 자세하게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